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 연설에 나섰는데요. 이번 순방 기간 방문국 가운데 유일한 의회 연설이었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약 33분 정도 여의도 국회를 찾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한 10분 정도 더 길어진 긴 연설이었는데 일단 미국 대통령의 역대 연설이 이제 24년 전에 있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고 24년 만이어서 의미를 더한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오셨는지 예, 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도에 와서 네.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거든요. 그때 박수가 7번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몇 번의 박수를 받을 건가? 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제 우려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을 정자로 쭉 세봤어요. 제가 센 거는 18개인데 22번. 언론에 그러니까 나온 이제 건- 언론에서는 22번으로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뭐 입장할 때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이 말의 핵심은 그만큼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정말 훌륭한 그 국회 연설을 하지 않았는가. 외양은 그렇고요. 내용면으로 봐서도 우리 그 한미 동맹의 역사성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것을 얘기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의 체제의 문제점 그걸 얘기하면서 빨리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정말 통일된 이 한반도가 평화롭게 이 동북아의 번영을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한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죠. 그래서 외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아주 훌륭했다. 네,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 납북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인권 문제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연설문을 과연 누가 써줬을까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한미동맹이 어떻게 출범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동맹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적적인 발전이 군사분 개선 밑에까지만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례를 짚어가면서 얘기를 했고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라든지 또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북한 지도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통치에 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본인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상당히 뭐 어제 일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간중간 계속해서 어떤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믿는다. 미래에도 그리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 방한의 목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목적이? 방한 목적 자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그거고 우리가 이제 원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한미 동맹의 공고함이 묻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 번의 큰 그 방문 우리 한국에 와서 방문지에서 다 이제 이 얘기를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스에 왔을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두 분이서 얘기할 때 사실상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피로서 싸워서 지켜낸 그런 동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서 지켜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번영의 결과가 오늘 왔다라고 얘기한 거고 어제 이제 이 그 청와대에서 소위 말하는 그 끝나고 난 뒤에 기자회견 할 때도 동맹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한미 동맹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저 그렇고 그런 동맹이 아니다. 보통 이상의 굉장히 중요하고 기묘한 동맹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 국회에 가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뢰하는 동맹이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될 동맹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서로의 신뢰 이런 문제를 표현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오산 기지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모습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굉장히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화할 것이냐라는 예상을 했고 그리고 어떤 돌발 발언들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 좀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까도 이제 이 원고를 누가 써줬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노멀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돌발 발언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을 많이 했고 예. 또 예측 불허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예.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뭐 FTA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최근에 이제 한중 간의 사드 봉합을 하면서 쓰리노 소위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외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결국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자극적인 그런 발언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에 한국에 와 본 적은 있습니다만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2번 만났고 이제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비록 하루라고 하는 1박 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과 또 한국민, 한국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깊은 우위와 신뢰를 확인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미국을 한반도에서 내쫓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점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고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을 향한 메시지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에서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한미일 공조를 좀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는 이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 동맹으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협력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동맹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한미일이 동맹으로는 안 간다. 예. 왜 그러냐면 동맹으로 안 가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뭐 끊임없이 이 안보 협력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보 협력과 안보 동맹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이 침략받거나 공격받으면 우리가 거기 가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맞고 또 그렇게 당분간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옳다고 봅니다. 혹시 다음 순방지인 중국을 좀 의식한 발언은 아니었을지 이 점은 네,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제 굳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화롭고 자유롭게 열린 그러니까 태평양 인도양 전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소위 말해서 사각 동맹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를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 얘기했는데 이 일본에서 한 아베의 전략을 미일 공동의 전략으로 얘기하자라고 얘기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지금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 얘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한미일 협력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인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의 일단을 비춰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것이 일단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2분에서 33분으로 늘어나면서
과연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됐고 또 추가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보실 때는 일단 통상 부분 얘기는 잘 나오지 않았었고 어떤 부분이 좀 비중 있게 확대가 됐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결국 전체 33분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를 북한에 관한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 관한 얘기를 대통령 연설치고는 굉장히 자세하게 했단 말이죠. 구체적이었죠. 예, 구체적이고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 독재와 탄압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가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얘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것이 국제사회에도 모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비록 한국 국회에서 하는 연설이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연설 속에서 대부분의 3분의 2의 내용을 북한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 북한 인권, 북한의 잘못된 부분, 특히 북한의 지도자가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정권 자체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 안 된다. 특히 제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강력한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따라서 미국을 과거의 미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 과소평가하지 마라. 과소평가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누차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올려져 있고 그중에 군사적인 옵션도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최근에 미국이 강력히 군사적인 어떤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순환 배치 확대를 한미 간에 합의를 했고요.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달리 항모전단 3개가 태평양에 와서 하고 이거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급을 또 같이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김정은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핵을 내려놓고 정말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이루면 북한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 북한이 되도록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순방국이 중국이니까 국제사회와 일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아마 중국을 이 지목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북한을 돕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얘기를 중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연설이 길어진 이유는 연설의 수정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것이 원래는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정해지긴 하더라도 DMZ에 갔으면 거기에서 할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DMZ에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국회에서 해야 되고 인권의 어떤 부분일까요? 당연하죠. 인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러 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했으면 아마 국회 연설은 22분 안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설의 전체 오늘 CNN이 생중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가를 아직 제가 못 보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 CNN은 미국 국민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3분의 2 가량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서 같이 동참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CNN이 중계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굉장히 전략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앞서 저희가 좀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좀 짚어봤었는데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멀리 나아봐서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발언이었다라고 여당 측에서는 해석하는 반면에 야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냐, 결국에는 전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도로 좀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과거 정권과 좀 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달랐어요. 지금과 같이 말하자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을 향한 위협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선택지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 또 6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령 괌, 하와이 본토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예. 결국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힘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만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힘으로 지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가 참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쟁을 막는 것이 또 역시 또 말로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대비인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미국 대통령도 전쟁을 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비를 하고 그래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오판을 해서 억제가 무너지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한 행진, 최소한의 피해를 받고 조기에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비가 결국은 군사적인 준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보시기에도 절제는 됐지만 굉장히 강력한 경고였다. 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예. 뭐 문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peace through strength거든요. 예. 힘을 통한 평화인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경제력. 예. 또 하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 우위에 있는 군사력. 군사력. 이걸 가지고 평화를 그다음에 중요한 기계 가로 열고 닫고 평화를 강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peace enforcement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해서 평화를 강요하겠다는 예. 이 말 속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잖아요.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힘의 시대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 속에는 지금 이제 우리 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옵션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바로 쓰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곁들여서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그 김정은을 향해서도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일침을 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레짐 체인지가 불가피한 거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 이 연설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 연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요. 예. 사실상 몇 분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이 대한민국의 번영이 올라가다가 38선에서 뭐 그게 이제 되돌아가게 그렇죠. 됐다라고 거기까지 얘기하는 가요. 것도 예.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훌륭한 연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할아버지가 꿈꿨던 것은 북한 인민들이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는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꿈꾸었던 김일성이가 꿈꿨던 그대로 절대로 안 가니 이쯤 해서 이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처럼 번영되고 부강한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럴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국회 연설에서 이제 한국을 굉장히 극찬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뭐 이제 한국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제 과거부터 읊어가면서 지금 이 성공의 단계까지 온 한국에 대한 굉장한 극찬을 했는데 또 다른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게 골프 여자 박성현 선수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한국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좀 친밀감을 많이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트럼프 골프를 진짜 대통령 좋아하시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봤었나 봐요.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골프와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골프 언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골프라고는 좋은 소재가 최근에 나왔죠. 박성현 선수가 세계 1위, 그것도 신인으로서 예. 그렇죠. 랭킹 1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랭킹 10위 안에 4명의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날 1950년, 67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저 저 바닥에 있는 나라였었거든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60여 년 만에 세계의 10위 반열에 들어서는 이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힘이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 이 세계 골프를 이 좌우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평창올림픽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성공을 기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것이 북으로 가서 대한민국 이 한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된 모습. 그래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이 놀라운 것을 누리는 그런 한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요구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약속해라. 왜냐하면 사실은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38선이라고 하는 것을 긋는 데 미국이 역할을 했고 6.25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 방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 정말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고 중국 이제 오늘부터 중국에 가서 담판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에게 위기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정을 봤을 때 첫 일정이 이제 캠프 험프리스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정도 한미동맹의 어떤 공고함을 강조하는 의미의 그 일정이었다. 그러니까 현충원 참배였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호사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왜 뭐 일본은 2박 3일이고 우리 1박 또 2일이냐. 중국도 2박 2박 3일인데 3일이죠. 왜 한국만 1박 2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정을 보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세가 작은 연세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저 체력으로 저 연세에 저 체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살인적인 일정이죠. 그렇죠. 일본 같은 곳에서는 가가지고 18월 골프 쳤잖아요. 그렇잖아요. 골프 치고 저녁에 그냥 콜라 한 잔 먹고 그냥 자는 거고 그리고 예. 그 다음 날 뭐 이랑 만나보고 매구미 가족 만나보고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그렇죠. 자고 그냥 한국 온 거예요. 근데 한국 일정이 훨씬 더 빡빡해요. 예. 이제 뭐 거의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하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계속 늦어졌잖아요. 예. 캠프 험프리에서 거기 한 번 다 둘러보는데 헬기로 문 타고 대통령도 왔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험프리스 가가지고 이 한미 간에 이 그 방위 공약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또 한국이 이 캠프 험프리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 가지고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국립현충원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다가 돌아가신 선열들에 대해서 묵념하고 간 예. 것은 이것은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요. 처음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캠프 험프리스를 보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면 방위비 분담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는데 정말로 좀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좀 그게 영향이 있었으리라 보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왜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느냐. 그러면서 100%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 대학생이 반박하기도 했었고. 예, 그랬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 시절 우리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그런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마 참모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발언을 유의하고 어떤 발언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아마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예. 특히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가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그 많은 돈의 90% 이상을 대한민국이 부담을 했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거기서 뭐 방위비 분담금이 적으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전혀 상황이 맞지 않거든요. 다만 이런 얘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했으면 돈이 좀 덜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아마 본인이 상당히 뭐 그런 수완이 있는 예. 과거에 그런 이 부동산 분야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조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자기들도 10% 정도는 부담을 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을 지키는 것이지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어필을 과시, 했군요. 예. 이제 뭐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미 정상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에 협상해 나가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 이제 예정돼 있는 협상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윈윈 하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캠프 험프리스의 방문은 그 긍정적인 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회담에서도 뭐 그러니까 한간에서 무기 구매 선물에 만족을 해서 북핵이나 뭐 FTA에 대한 말폭탄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이제 두 의원께서도 좀 갈려졌던 게 이제 야당 의원에서는 양국 관계에서 생산적 논의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과거형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면 합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여당 의원께서는 그거는 뭐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짚어주세요. 뭐 전혀 근거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생산선 논의라고 하는 것도 그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것을 발표를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충분히 했다라고 봅니다. 필요로 하는 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전략 자산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킬체인과 그리고 KMD 그리고 KMPR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잘 안 팔려고 하고 있는 몇 가지 전략 자산들이 있는데요. 예. 하늘에서 보면 F-35는 이제 우리 두루두루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추가 구매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늘 위에 떨면 지상 표적만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북한의 텔, 소위 말해서 이동 발사대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SLBM이잖아요. 예. 그러면 SLBM을 실은 잠수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의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한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렇죠.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데 이런 전략 자산들을 우리가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전략 자산들을 아무리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미 정부에서 아예 이 판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통제를 하고 두 번째 통제하는 게 의회인데요. 이 프로세스를 줄여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이걸 사주면 뭐 여기 뭐 킬체인이나 KMD도 빨라지고 전지작전 통제 끝내도 뭐 유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나면 한국에 대해서 이게 무역 적자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70억 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좀 협조를 부탁하고 좀 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FTA 문제나 또는 무역 적자 문제 얘기를 이만큼 좀 해야 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실제로는 아주 조금만 얘기하고 간 셈이죠.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국 측의 호의에 만족을 좀 한 거군요. 그렇죠. 접근을 잘했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런 전략 자산들조차도 기술 이전의 문제나 또는 기술 유출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한 세대 지나간 무기들만 다른 나라에 판매하지 그냥 최신 무기 체계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가 얻은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올바른 평가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 자, 저희가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과 에이펙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차 조금 전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출국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제 그 중국을 떠났고요. 좀 예. 시차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동아시아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7박 8일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또 양자 방문과 아태 경제협력체 에이펙 또 아세안 다자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번 순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외교 다변화 기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방문 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추미애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 모습도 보이고 김정숙 여사 함께 동행해서 이제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동남아 순방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갔는데 상당히 빡빡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일정도요. 일단 이번 동남아 순방 일정 좀 짚어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오늘 가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오늘 저녁이고 내일은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그렇죠. 이 정상회담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남방 경제라고 할까요? 예. 여기에 대한 경제 벨트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의 구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남방 경제 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나면은 바로 베트남의 다낭으로 옮겨요. 여기에서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거든요. 그 정상회담은 정상회담대로 하고 여기 아주 핵심적인 회담이 하나 있는데 그때 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예, 그렇죠. 열립니다. 예. 그리고 나면은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필리핀으로 이동하게 되면 회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세안 10나라 플러스 원, 예. 아세안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이 아세안 10나라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회담하는 게 하나 있고 마지막 날은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예요. 예. 이스트 에이시아 서미트라고 해서 예. 여기는 인도까지 이제 참여를 하죠. 여기에 회담까지 하는 아주 빡빡한 일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7박 8일이고요. 되어 예. 있습니다. 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 동북아 번영을 위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국을 넘어서서 이제 아세안, 러시아, 유럽연합 이런 외교 국가를 좀 넓혀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다음 단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내드리고 나서 또 바로 이제 출국을 해서 그 연장성산의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균형 외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논란이 좀 됐었고 그것이 혹시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말하는 균형 외교라 함은 예. 미중 간의 균형이 아니고 예. 우리에게는 미국, 중국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세안이라는 EU라든지 이런 다양한 나라들과 균형된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또 우리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한중 간의 불편한 관계가 이제 사드 봉합 합의로 일단 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이제 한중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아마 이 양 정상 간의 의지가 과시될 걸로 보는데요. 이번 한중 간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중국이 아마 민낯을 봤을 것이고 또 이번에 봉합은 됐지만 제2, 제3의 사드 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죠. 중국은 언제 어느 때라도 자기의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어떤 구실로도 또 압박을 가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에게 준 좋은 교훈이란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교역 상대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교 또 안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아마 초점을 두고 순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 아주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한중 정상회담은 전체적인 다자회담이 열리는 가운데서 잠시 짬을 내서 두 정상이 만나는데요. 예. 통상 30분, 길면은 1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스킨십하고 실내 쌓고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구체적 얘기가 좀 오고 가긴 좀 짧은 딱 시간이니까. 하나만 저는 하고 왔으면 어떤 좋겠다라고 생각을 어떤 해요. 겁니까? 바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초청하는 거죠. 예. 반대로 시진핑 주석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는 이것만 합의만 되면 신뢰를 쌓고 스킨십을 할 시간은 자동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지금 이제 우리 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드 봉합된 것은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내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잖아요. 예. 통상 이런 올림픽을 하면 다음 올림픽 개최국의 그 수반이 개회식이나 폐식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다음 올림픽 누가 해요? 북경에서 열리잖아요. 동계올림픽이. 예. 그러면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그때 개회식이나 폐식이 와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 소위 말하는 그 강대국의 수반이 한국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만 합의하면 제가 볼 때는 한중 정상회담은 성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이번- 생각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뭐 대단한 성과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추후적으로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벌어오는 게 큰 그렇죠. 성과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드 문제 짚어주셨었는데 사드 문제가 지금은 뭐 산불 조치를 취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짚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추후에 제2의 사드 문제, 제3의 사드 문제가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때도 또 이제 뭐 또 다른 뭐 산불, 이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결국은요. 분명히 저는 이번 우리 그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주권적인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그런 분명한 원칙과 입장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드의 배치는 북한 핵 문제거든요.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산불도 우리가 중국에 보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북한 핵 문제가 더 위험 수위가 높아진다면 사실 우리로서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가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김현수 교수님은 저희가 바쁜 일정 관계로 네.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더 짚어볼 게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그 중국에서 이제 시 주석과 2기가 집권했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좀 G2 강대국가로서 어떤 어떤 그 수장의 만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거죠. 이미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건 뭐냐면 이 시진핑 주석이 지난 19차 당대회 이후에 집권 2기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시진핑의 어떤 권력을 공고한 바탕 위에서 이제는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순방을 통해서 우선 당면한 과제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 중국에도 적극적이고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고 다짐을 받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중국으로서는 이제 중국도 미국과 대등한 G2로서의 이런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과 담판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 제재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담판을 벌이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 미국에서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하는 예. 다시 말하면 중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제재가 가능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문 박사님도 오늘도 말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